자, 이번 시간은 교환 볼 건데요. 교환 계약은 이런 거예요. 우리 갑이 을한테 X를 주는데 반대로 을은 갑한테 Y를 주는 거죠. 서로 트레이드하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 보셨는데 갑이 을에게 X를 주는데 반대급부가 없는 게 증여. 근데 반대급부가 있는데 그게 돈이면 매매, 다른 재산권이면 교환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매매는 대금, 그다음에 교환은 다른 재산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X와 Y가 값이 똑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00만 원 플러스해서 줘.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보증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교환하는 재산권의 가격이 대등하지 않을 때 여기에 돈을 줄지라도 X와 Y를 트레이드하는 데 방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매매가 아니고 교환이다 라고 한다. 근데 이 교환 계약은 반대급부가 대금이냐 아니면 다른 재산권이냐 에서만 차이가 있고 매매랑 똑같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처럼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 되죠. 그리고 그때 금전과 관련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준다. 그래서 매매처럼 처리하면 돼. 매매처럼 처리하면 된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우리 이제 교환에 관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도 간단히 그냥 이 정도로만 처리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대차 편으로 갈 거예요. 이 소비대차 얘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일단 보시면 갑이 을에게 X를 빌려주는데 이런 걸 대차형 계약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제 이 X가 뭐냐에 따라서 X가 소비물이에요. 그러면 을이 그걸 소비하고 다른 것으로 갚죠. 그런 걸 소비대차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돈 빌려주는 거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때 돈 빌린 사람은 그 돈을 소비하고 쓰고 다른 돈으로 갚죠. 동종, 동량, 동질의 다른 물건으로 갚는다. 이런 걸 소비대차라고 한다. 그런데 X가 비소비물이에요. 그 말은 예를 들면 자전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전거를 빌려주는데 나중에 그 자전거를 쓰고 그 자전거를 돌려주는 거죠. 근데 그게 무상이면 사용대차, 그다음에 유상이면 렌트비를 내면 그걸 임대차라고 부른다. 여기서 임이 싹스를 말해. 뭐 우님 하듯이 차임이라고 한다. 빌린 싹시죠. 빌린 싹. 참고로 이제 우리 소비대차 돈 빌려주면 다 이자를 주는 건가?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 친구한테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지 않겠지만 카드를 쓰니까 많지 않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학 다닐 때 뭐 안 되면 친구한테 10,000원 꿀 수도 있잖아요. 10,000원 꾸는데 그거를 나중에 이자 쳐서 갚는 건 아니죠. 그냥 10,000원 돌려주는 거지. 무이자 소비대차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은행에서 빌렸어. 대개 다 이자가 붙어 있죠. 아니면 뭐 개인끼리도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빌리면서 이자 몇 %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자부 소비대차 이렇게 된다. 근데 무이자 소비대차나 사용대차 같은 경우는 편무무상이야. 편무무상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자부 소비대차와 임대차는 이게 쌍무유상이 되죠. 그리고 낙성분료식 계약인 점은 똑같아.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해. 낙성, 분료식. 무슨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계약서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소비대차를 한번 읽어보시면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 요걸 말을 바꾸면 소비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비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이때 당사자 일방이 대주라고 한다. 소비대주. 또 상대방을 소비차주, 빌린 사람. 대는 빌려주는 거고 차는 빌리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동종, 동질, 동량의 다른 물건을 반환하는 거죠.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받으시고 참 제가 열심히 이렇게 강조 표시해놨잖아요. 별표 붙여놨는데 저는 이제 별 3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별 3개. 많이 중요하면 2개. 그래도 좀 나오는 건 1개. 이렇게 돼요. 자, 해두시고. 그 다음에 소비대차의 성립. 이제 합의를 하면 되는데, 그게,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그랬죠. 보시면,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돈 주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 그때는 효력을 자동으로 잃는다. 즉시 실효된다.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다. 일단 생각해 보세요. 대주는 만약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빌려줄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빌려줘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또 차주는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대주가 망한 집에다가 돈을 빌려주라는 얘기는 돈 떼라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즉시 실효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이자 소비대차와 해제권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무이자 소비대차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가 생겨 손해는 배상해야 돼. 네, 이렇게 되죠. 자, 항상 이제 이런 원리를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뭔가 이유 없이 뭔가 이 계약을 해제했어.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돼. 근데 나중에 이제 파산했을 때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아. 여기서도 좀 그랬는데 파산 선고로 인해서 끝났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손해배상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대차의 효력. 효력 그러면 대주는 이제 돈을 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주의 의무. 차주는 빌린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갚는데 반환 시기와 관련해서 갚기로 한 날짜가 정해져서 약정 시기가 있으면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약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인데 일단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반환을 취고해야 한다. 차주가 갚을 돈 마련할 시간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취고해야 한다. 근데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해도 되죠.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네, 요거 잘 봐주십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취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물대차. 금전대체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가름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서 차용액으로 한다. 이런 걸 대물대차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대물반환의 예약 607조, 608조가 있는데 차용물에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 및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전의조의 약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한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렇게 나는데 이걸 우리 판례는 정산해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잠깐 좀 말씀드리고 하자면 대물반환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다. 이런 건데 우리 갑이 대주, 을이 차주. 근데 X를 했는데 요걸 1억 이 소비대차를 했다고 보자고요. 소비대차. 그러면 차주는 나중에 받은 1억과 이자를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만약에 그거 못 갚으면 너희 집 요게 2억짜리다 이렇게 보자고요. 2억짜리 집으로 대물 변제 또는 대물 반환이라고 한다. 하기로 미리 예약을 해놔. 요걸 대물 변제 예약, 대물 반환의 예약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주로 고리대금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대물 변제 예약이다라고 한다. 근데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요게 뭐예요? 요런 예약만 해놔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보통 이게 이제 이 부동산이에요. 가등기를 해주는 거죠. 가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실제로 돈을 못 갚아.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고리대금업자가 이 Y 이거를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1억을 빌려줬는데 만약에 이게 이자까지 다 쳐서 1억 3천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7천만 원 그냥 날로 먹는 거죠. 네. 요렇게 해서 날로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걸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무효로 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걸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천만 원은 이 집에 또 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정산해라. 이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가등기까지 해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따로 가등기담보법이란 걸 둔다. 그래서 또 규율을 하죠. 가등기담보법이란 게 있다. 근데 이 자세한 것은 물권법 내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노무사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사실 민법 전체로 보자면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근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조금 더 이제 문제가 지금 요즘 40문제 시대가 돼서 자꾸 확대가 돼 가다 보니까 한번 낼 수도 있다. 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문제 속에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돼요. 네, 이 정도 해두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지급 의무, 이자부 소비대차 이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 하며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만약에 오늘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바로 이자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기간 계산을 할 때 민법 총칙에서 공부할 건데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첫날은 빼고 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첫날부터 바로 세죠.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준소비대차라는 게 있는데 이 준소비대차는 뭐냐면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준소비대차인 거잖아요. 소비대차에 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냐면 예를 들면 봐보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X를 매매하면서 100만 원의 대금 채권을 가지게 됐어. 근데 이 100만 원을 아예 빌려주는 것으로 하자. 이런 것을 준소비대차라고 한다. 근데 이 본래 100만 원 채권, 채무와 이 새로운 채무는 동일성이 있다. 기존 채무와 신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있다라고 한다. 만약에 이 기존 채무였던 담보권, 보증, 또 동시행향변권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대로 존속한다라고 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신채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한다. 보시면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할 것을 약정했을 때 그게 경계가 되거나 준소비대차가 될 수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뭐로 본다? 준소비대차로 봐준다.
대환은 이건 준소비대체가 된다라고 하는데 대환이란 건 여러분들이 아직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이제 모르실 텐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 이제 갚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상품 아니면 뭐 이자율이 더 싼 게 있다고 하면서 그거를 그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요. 그 돈을 빌려주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고 그 돈 빌려준 걸 가지고 기존 채무를 갚게 하는 거죠. 이런 걸 대환이라고 한다. 원래 채무가 있는데 그걸 다른 돈을 빌려주면서 이걸 소멸시켜 버리는 거야. 이런 걸 근데 그 성질은 준소비대체가 된다라고 한다. 근데 원래 채권자와 이렇게 채무자가 있는데 본래 채무를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 그런 게 경계가 될 수도 있고 준소비대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동일성이 있느냐? 준소비대체는 동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계는 그런 동일성이 없어. 또 신채무가 성립하느냐? 우리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신채무가 성립하게 되죠. 준소비대차에서 신채무가 성립한다. X 대신 Y. 근데 이게 대물변제와 관련해서는 대물변제는 아니다. 또 이렇게 하고 있죠. 준소비대체와 다른 것을 비교했는데 대물변제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채무가 X인데 X 대신에 Y로 대신해서 변제라는 거. 대신한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 이걸 대물변제라고 한다. 예를 들면 원래 채무가 1억 채무가 있어요. 그러면 채무자는 1억을 갚아야 될 건데 그 1억 대신에 다른 Y로 갚는 거야. 이런 걸 대물변제라고 한다. 근데 변제는 이미 이행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채무가 성립할 게 없지. 신채무가 없어. 이런 뜻이다. 네, 이렇게 봐두십니다. 자, 소비대차 이제 교재 한번 봐보시면 요 조문은 우리가 다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됐고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인데 소비대차도 이건 뭐라고요?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인데 빌려주는 것은 금전기타 대체물, 소비물이죠. 그리고 나중에 동종, 동질, 동량의 다른 물건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소비대차가 된다. 이게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에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야만 소비대차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낙성계약은 합의만 있으면 이미 된 거라고. 내가 1억 빌려줄게 그러면 소비대차 계약은 성립한 거야. 그 말인 거죠. 실제로 1억을 빌려줬어야 소비대차가 된 게 아니고 네, 낙성계약. 그 다음에 대물대차가 있는데 대물대차는 이게 뭐 예를 들면 약소금, 국채, 예금통장과 인장 등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대물대차라고 한다. 대물대차는 그 물건의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 빌려준 액으로 한다.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파산 선고를 받았어. 인도하기 전에. 그러면 효력을 잃는다. 그랬고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아직 넘겨주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데 그때 손해는 어떻게 해야 돼? 배상해야 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법률효과에서 대죄 의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차죄 의무가 나와 있는데 이 603조 내용은 쭉 봤습니다. 네. 603조 내용 봤다. 이자 지급 의무도 봤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대물 반환의 이야기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들 쭉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가 아주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린 그 정도까지만 좀 알아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 속에서 몇 개 더 풀어보고 가는 정도로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준소비대차인데 아까 우리 조문화 봤으니까 한번 봐볼까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매매 계약을 맺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돼. 이런 경우를 보자고요. 근데 그것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 아예 그냥 돈 빌려준 것을 하자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소비대차에 준해서 다룬다. 그래서 준소비대차가 된다. 이 말인 거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소비대차와 경계가 구별될 필요가 있겠다. 네, 일단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 경계와 동일하지만, 이게 뭐냐면 원래 X 대금 채무예요. 근데 이거를 Y로 이거 소비대차로 하기로 했어. 이게 준소비대차인데 경계도 이런 거예요. 원래 채무가 X인데 채무를 Y로 바꿔버리는 게 경계라고. 그런데 이게 경계는 X와 Y가 동일성이 없대요.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 X와 Y가 바뀌었지만 동일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봐주시고, 그런데 기존 채무와 신채무의 동일성이란 기존 채무에 동반한 담보권, 항변권 등이 이 계속 존속한다는 의미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B번에 보시면 기존 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이걸 경계로 볼 것인가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 근데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면 명백한 대로 갈 거지만 그게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준소비대차로 볼 것이다. 아무래도 이게 동일성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신채무의 성질이 소비대차가 아니거나 기존 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준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했죠. 기본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본다. 경계가 아니라 이걸 시험 문제로 냈다. 이 말인 거죠. 올해 시험에 나온 얘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유여건에서 그 얘기들 다 봤고 대환 얘기를 했습니다. 대환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 돈 빌려가지고 갚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분할 상환하고 있는데 중간에 은행에서 전화 와가지고 다른 상품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서 그런데 실제로 돈을 주지는 않고 있는 빚을 갚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대환이라고 한다. 근데 그 대환의 성질은 이건 준소비대차가 된다. 네. 준소비대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성 있잖아요. 그럼 원래 뭐 보증인이 있었던 그러면 그런 것들도 그대로 존속한다. 네, 이렇게 되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써놨고요. 정리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대차가 나와 있는데 사용대차는 이걸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보시면 사용대차는 사용대주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넘겨줄 것을 약정하는 거. 이게 근데 무상이라는 거죠. 친구한테 자전거를 빌려줘요. 빌려주는데 그거 이틀 타고 반납하기로 했어. 이런 걸 사용대차라고 한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틀 빌려준 값을 받아. 그러면 임대차가 되는 거죠.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사용대차라고 하는데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빌린 사람이 여러 사람이야. 그러면 연대 채무가 된다. 요거예요. 우리 임대차에서 준용한다 이렇게 써놨죠. 우리 임대차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나올 건데 우리 또 시험 문제로도 나왔습니다. 원룸이 있는데 거기에 친구 2명이 같이 방을 빌려서 들어봤어요. 그래서 주인하고 계약을 임대인과 임차인 을병 두 사람이 같이 계약을 한 거죠.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임차인은 1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한다. 근데 연대채무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전부급부무예요.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한 사람한테 100만 원 받으면 돼요. 한 사람한테. 혹시
을이 실직하고 병밖에 돈이 없어. 그러면 그냥 주인은 병한테 받으면 되죠. 아, 제가 돈 없어가지고요. 이런 말을 못해. 100만 원을 다 줄 의무가 있는 거야. 그게 연대채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비용 상환 청구의 기간과 관련해서 이게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차에서 준용을 해. 그래서 이 임대차가 끝났을 때 여러 가지 뭐 비용 상환 청구권, 또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6월 내에 행사를 해야 돼. 제척기간 6월이 있죠.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하시고 우리 교재로 보자면 사용대차는 그냥 이렇게 조문 하나 소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른 내용들은 다 임대차에서 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자, 임대차로 바로 가겠습니다. 임대차가 별 3개잖아요. 요거는 뭐 이제 40문제 시대에는 매년 출제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매매 임대차는 빠지면 안 돼, 이제. 25문제 시절에는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럴 수 있지만, 물론 자주 출제되죠. 근데 이제 40문제 시절에는 매매 임대차는 기본값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일단 임대차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있어요. 근데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채권을 가지게 되죠. 그 물건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특히 뭐라고 하느냐? 임차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임차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급부로 임차인은 세를 줘야죠.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 우리 임대차가 있으면 보통 이제 보증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거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그런 것이고, 임대차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만 있는 게 아니고 렌트비를 내고 쓰는 건 다 임대차예요. 우리 서울에서 자전거 따릉이 빌려 탈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보증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보증금을 내는 건 아니야. 호텔, 여관, 펜션 이런 때 투숙하는 거, 뭐 2박 3일 빌리는 거 렌트비를 내지 보증금을 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렌트비 있는 게 임대차다. 뭐 꼭 보증금이 요소는 아니야. 요소는 꼭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꼭 필요하다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꼭 필요한 건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임대인이 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임차인이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죠. 쌍방이 다 채무를 부담해. 쌍무유상계약이다. 그리고 낙성분류식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임대인이 그 X 물건의 소유자여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어도 상관없다. X 물건의 소유권이 있다.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유효하다라고 한다.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가 유효야. 그러면 일부 타인 권리, 이 임대차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 것도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뒤에서 공부할 건데 빌려서 또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전대차라고 한다. 임차인이 빌려서 또 빌려주는 거. 임대차에서 또 한 번 굴리는 거예요. 전대차. 우리 매매로 사서 또 파는 걸 전매라고 한다. 또 전세를 들은 거예요. 전세가 있는데 전세권자가 또 세를 줘요. 그런 걸 전전세, 전대차 이런 게 가능하다. 근데 그럴 때 주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도 유효하다. 쓸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 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요거를 임차권이라고 한다.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차임 지급이 꼭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차임이 임대차 요소다. 보증금은 아니야. 라고 한다.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의 걸 빌렸으니까 존속기간 문제가 있게 되죠. 존속기간. 임대차의 존속기간이라고 하는데 계약으로 기간을 약정한 경우와 약정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항상 이제
어떤 기간이 나오면 그 약정이 있는 것과 약정이 없는 것으로 나눠본다. 근데 계약으로 기간을 정했어. 그럴 때 최장기간 제한은 없다. 영구 동그라미 이렇게 했죠. 영구도 가능하다.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과거에 우리 민법에서 최장기간 20년 제한 규정을 뒀었어요. 20년 이상은 빌려주지 마라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야 주인 입장에서 내가 20년 이상 빌려주겠다는데 그걸 왜 나라가 말리고 난리야?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이 있어요. 헌법상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불러요. 헌법상 권리를 뭐라고 부른다? 기본권. 또 인권 이렇게도 부르죠. 근데 이제 뭐 그거 우리 천부인권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인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나라가 말리고 난리야? 무슨 뭐 공공질서를 해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걸 위헌 결정 내리고 그래서 최단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졌어. 근데 최근에 우리 판례가 영구적으로 빌려주기로 약정하는 것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최단기간 제한 규정도 들 필요가 없죠. 우리 자동차 렌트하는 거, 자전거 렌트하는 거 1시간 렌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주택임대차에서는 2년, 상가임대차에서는 1년 이 제한 규정이 있죠. 그래서 보호를 해주는 거야.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하고 같이 헷갈리시면 안 된다. 항상 자전거 빌려주는 거, 자동차 빌리는 거, 자전거 30분만 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기간갱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계약에 의한 갱신이 인정이 될 수 있어. 계약으로 할 수 있죠. 이런 걸 약정갱신이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갱신청권, 매수청권 요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게 있다. 뭐냐면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 및 지상물 매수청권이라고 했는데 토지임대차 계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존속기간이 만료했어. 근데 이제 그 위에 있던 임차인이 땅을 빌려서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 요걸 지상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물. 지상물이 쌩쌩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현존하고 있어. 이랬을 때 요거를 버리고 가자니 아깝고 갖고 가자니 힘들어. 그러면 그때 이 토지임차인 이 사람은 더 빌려달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다.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때 임대인이 승낙을 하면 갱신이 돼요. 약정갱신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임대인이 원하지 않아. 거절을 해버려. 그러면 2차적으로 임차인이 그거 사세요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지상물 매수권 1차적으로 갱신 청구를 하고 이제 거절하면 2차적으로 지상물 매수권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아예 이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해버려. 매매 계약이 성립해버려. 그래서 이 지상물 매수권의 성질이 형성권이다 이렇게 된다. 매수 청구를 했더니 그냥 시가로 매매가 이루어져 버리네. 네,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기간을 약정했을 때 이렇게 될 건데 기간 약정이 없을 때 만약에 중간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해요. 해지 통고는 그냥 나가 이 말이거든요. 그게 거절과 같아. 그래서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세가 2번 밀려서 쫓겨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요거는 지금 차임 2기 연체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차임 2기 연체가 돼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어. 그랬을 때는 이 매수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갱신청권을 전제로 해서 거절했을 때 2차적으로 매수청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차임 2기 연체가 돼서 해지할 때는 아예 갱신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죠. 갱신청권이 없으면 뭐 없다? 매수청권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 이제 객관식 시험에서는 논리가 필요가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니
세가 밀려서 주인이 나가라 그랬더니 그 위에 있는 지상물을 사달라고 하네. 지상물 매수청구를 한다는 건 그런 뜻이잖아요. 사달라고 하네. 그럴 때 아니 지가 뭘 잘하고서 사달라고 해야지. 세도 밀린 주제에 무슨 매수청구야. 세도 밀린 주제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해지 통고일 때는 인정되지만 해지했을 때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이 건물과 관련해서 이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임대인에게 소욕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경제적 가치가 없을지라도 임대인의 소용이 없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임대인의 동의나 무허가 건물 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가능하다라고 한다. 근데 이거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무허가 건물이라도 또는 임대인에게 소용이 없어도 매수 청구라면 매수해야 되겠네. 근데 이렇게 둔 이유는 뭐냐면 그거 매수하기 싫으면 이게 승낙해서 갱신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갱신해줘라. 그래서 계약 갱신을 강제하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근데 갱신해주면 될 거 아니야. 갱신해주면 안 사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갱신을 안 할 거면 너한테 쓸데없어도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무허가 건물이어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사야지 된다는 거죠.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우리 뭐 하면 될까요? 나중에 그 채권이 있으면 그거 빼고 돈을 주면 될 거니까 충분하다. 다만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이 됐어. 그럴 때는 옆집에서 나중에 철거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걸쳐서 건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돼. 다만 그게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임차인인데 지상시설의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다. 지상물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면 팔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근데 상대방은 임차권 소멸 당시의 임대인이다. 근데 대항력이 있으면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냥 여기서 설명드려보자면 매수청구권은 이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사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임차인이 새 주인한테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임차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상대권이다 이렇게 부른다. 참고로 물권은 절대권, 채권은 상대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채권은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딴 사람한테는 주장을 못 한다는 거죠. 뭐랑 똑같은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갑이 내가 채권자인데 을한테 돈을 100만 원 꽂았어요. 근데 을이 돈이 없다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친구 병한테 야 을이 돈 없으니까 네가 갚아 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을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상대권이다. 근데 이제 물권은 이게 절대권이어서 주인이 바뀌어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뭐 지상권, 전세권, 뭐 저당권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을인데 갑한테 전세를 들어간 거예요. 전세권을 갖고 있어. 물권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갑이 병한테 팔아버렸어. 그때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담보책임 문제에서 나왔잖아요. 그거 있는 줄 모르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전세권이 있다네. 전세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매수인이 당장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살 수가 없어.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물권의 절대권적인 성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행사 못하는 거예요. 다만 뭐가 돼 있으면 대항력이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등기를 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등기를 해놨으면 병한테도 행사할 수 있어 이런 뜻이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묵시의갱신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묵시의갱신, 법정갱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게 끝났는데 주인도 아무 말이 없고 세든 사람도 나가겠다고 말이 없어. 둘 다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갱신이 돼버린다는 거야.
이런 걸 묵시의갱신, 침묵으로 보여주는 거지. 근데 법에서 아예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한번 봐보시면 1항, 2항 정문 한번 봐보세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식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냐는 때 주인도 아무 말 안 하네? 그러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을 묵시의갱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제635조 그랬는데 이제 요건 요 밑에 나옵니다. 말미를 좀 주는 거예요. 말미를 주고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항의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해버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가서도 법정갱신이 될 때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법정갱신이 되는 거 그냥 아무 말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임대차에서는 자동으로 2년이 돼버리고 상가임대차에서는 1년이 되는데 다만 임차인은 중간에 나가겠다라고 할 수 있어. 그걸 해지 통고라고 한다. 근데 그때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는 거야. 3개월 말미를 주는 거죠. 여기서 임대인은 그런 걸 못해. 임차인만 할 수 있죠. 네, 요거까지 좀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계약으로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1번은 약정한 경우, 2번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요, 나가 또는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는 앞으로 끝내겠다고 통고할 수 있다. 그런데 당장 당장 나가겠습니다. 그럼 서로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말미를 줘요. 그게 6.15가 된다. 6.15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해지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해지 기간. 이런 해지 기간이 붙는 것을 해지 통고라고 한다. 통고자는 이때 붙여줘요. 통고. 이건 이제 법률가들끼리 약속이에요. 우리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임차인이 세가 2번 밀렸어요. 그러면 당장 빼세요. 해지할 수 있어. 그냥 그날부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날부로. 그런데 기간 약정이 없을 때는 말미를 줘야 된다고. 그때 해지 통고자를 붙인다. 그래서 상대방이 전액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랬는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대인이 했을 때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또 잘 안 보여요. 이거는 그냥 부동산 이렇게 읽어두시면 돼요. 부동산일 때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 근데 동사는 구별 없이 5일, 누가든지 간에 5일만 주면 되는 거죠. 6.15, 6.25 말고 6.15 아니면 6.15 선언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된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 해지 통고가 나왔는데 임대차 기간 약정이 있을 때 그때는 해지 통고하면 안 되지. 근데 그때는 언제 하느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 홀딩하고 있었어. 그때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인정해준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 정리를 해보면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는데 약정이 있을 때 최단기간 제한이 없어. 영구로 약정할 수 있어. 최단기간 제한이 민법에서는 없어. 근데 주택에서 2년, 상가에서 1년. 그리고 이제 존속기간 갱신과 관련해서 이 약정갱신, 계약에 의한 갱신이 인정된다. 갱신청구권도 있었죠. 법정갱신도 있고. 근데 약정이 없을 때 민법에서는 해지 통고를 한다. 그래서 6.15 이렇게 됐었죠. 말미를 주고. 근데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는 아예 자동으로 2년, 상가에서는 1년 이렇게 돼버리죠. 따로 약정은 안 했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이렇게 된다. 자, 요거를 우리 교재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18조 조문은 봤습니다. 네,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매매처럼 얘도 쌍무이상 그리고 낙성분료식 계약이 된다. 근데 이게 임대인이 꼭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처분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다음에 이걸 잠깐 한번 봐보실 건데 특히 이런 것들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래. 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적 계약이라고 한다. 계속적 계약 말고 일시적 계약이 있는데 일시적 계약은 뭐냐면 매매 같은 것들을 일시적 계약이라고 해요. 얘들은 그냥 계약 한 번 하고 이행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임대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쭉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 계약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자,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성립에서 이것도 낙성 계약이니까 합의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임대인이 꼭 소유권 기타 임대할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남의 것도 빌려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와 임차인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의 관계 그랬는데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사유는 될 수 없고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야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착오로 모르겠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됐고 리스 계약 이런 것도 우리 시험에서 나올 건 아니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임대차 존속기간 문제가 나와 있는데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와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근데 최단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 20년 있었어. 그런데 이게 위헌 결정을 받고 삭제가 됐죠.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건 계약자의 원칙상 가능한 것이다. 그 다음에 최단기간 제한 이런 거 없어. 최단기간 제한 없다. 다만 주택에서 2년, 상가에서 1년. 주택에서 2년, 상가는 1년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갱신 문제에서 계약에 의한 갱신, 합의로 갱신할 수 있죠. 약정 갱신이다. 이렇게 된다. 근데 존속기간 갱신이 강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이게 토지 임대차에서만 그렇다. 건물 임대차는 아니에요. 체험은 우리 소금을 채취하는 것을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간이 만료됐는데 기간 만료가 됐는데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 이런 걸 지상물이 쌩쌩하게 그냥 있어. 그랬을 때 283조가 지상권편에서 나오는데 지상권편에서 규정한 먼저 이제 요 내용이 이거예요.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갱신 청구를 했는데 주인이 승낙을 하면 갱신이 될 건데 주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2차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 매수 청구권 얘는 바로 매수 청구를 했더니 매매가 이루어져 버려. 형성권이다. 그리고 이건 강행 규정이야. 이렇게 말한다. 근데 강행 규정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시고 나머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상물 매수권은 지상물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지상물 소유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상물 소유자가 아니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묵시의 갱신 요 조문 내용 충분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도 봤습니다.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요 내용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임대차의 효력이 나와 있는데 이 임대차의 효력은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